오늘의 데일리 뉴스레터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1. KF21 앙심, 한국의 경제보복. 2. 인리를 대체하겠다는 팩이 드러냈다. 3. FA50 전투력 무려 4배 올린 한국이 공개한 비장의 신기술. 한번 진실을 알아봅시다. 인도네시아가 한국에게 압박을 가하고자 했던 계획이 무너진 사실이 알려져 큰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이 자원 쟁탈 전쟁에서 미래의 패권을 좌우할 수 있는 중요한 상황에서 한국이 인도네시아의 압박에 성공적으로 대처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인도네시아는 풍부한 천연 자원을 이용하여 한국을 협박하고자 했습니다. 그러나 한국은 인도네시아의 음모를 미리 알아차려 적절한 대응을 취하여 압박을 손쉽게 벗어났다고 합니다. 한국은 예상치 못한 상황에도 냉철하게 대처하며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강점을 보였습니다. 인도네시아가 저지르려고 했던 일이 구체적으로 어떤 것이었는지에 대해서는 자세한 정보가 없지만 아마도 자원 관련 계약 또는 가격 협상 등에서 한국을 압박하려고 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나 한국은 예의 바른 대화와 협상으로 상황을 해결하거나 다른 자원 공급원을 확보하여 위기를 극복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인도네시아의 예상치 못한 실패에 대해 한국의 대응이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졌는지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정보가 제공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한국은 전략적인 판단과 대비책을 세워 빠르게 대응하여 위기를 극복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또한 한국은 협상력과 국제적인 관계망을 통해 다른 자원 공급원을 확보하는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 인도네시아의 압박을 벗어났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한국이 지속적으로 자원 안보와 관련된 대책을 마련하고 협력국들과의 협력을 강화하여 미래의 자원 쟁탈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한 준비를 강화해야 할 것입니다. 지금부터 자세하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심상치 않은 미중 대결 속에 작은 계기 하나만 있어도 전쟁이 날 것 같은 분위기에서 중국은 전력을 가다듬고 전쟁을 준비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SCMP에 따르면 스톡홀름 국제평화연구소는 보고서를 통해 2018년부터 2022년 중국의 무기 수출 규모가 직전 5년에 비해 23%가 줄었다는 사실을 지적했습니다. 2013터부터 2017년 사이 무기 수출은 국가 전략 사업으로 삼고 적극적으로 세일즈를 펼쳤던 것과 다른 모습이라 할 수 있습니다. 점유율 역시 직전 5년 대비 1.1%나 떨어진 사실을 알 수 있죠. 전쟁을 대비해 자국 무기 수출을 줄여 전력을 확보하고 향후 전쟁에서 자국 무기 정보가 외국에 흘러가지 않도록 단속을 한 것이라 해석할 수 있는 행동입니다. 미국도 중국의 행보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군사 동향을 보는 한편 중국은 최후의 수단까지 동원하며 미국의 압박에서 벗어나려 하고 있습니다. 이제까지 손을 대지 않았던 히토류에 손을 뻗은 것인데요. 중국 정부는 히토류 자석 공급망 동제를 위해 제조기술 수출 금지를 추진했습니다. 달탄소와 흐름 속에서 동력의 전기화가 진행되는 가운데 가장 중요한 히토류 자석을 중국이 독점 혹은 통제하겠다는 뜻이죠. 작년 12월 산업기술의 수출 규제 품목을 담은 중국 수출 규제 및 제한 기술 목록 개정안에는 다량의 히토류 제품 및 기술이 그 목록에 올라왔습니다. 네오디뮴을 비롯해 사마륨 코발트 등 중요 금속 기술에 대한 제재가 시행되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네오디뮴 자석의 경우 중국이 84%를 차지하고 있어 중국의 도움이 없다면 생산은 물론 개발도 불가능한 상황이죠. 전기차의 주요 재료로 사용되는 히토류 자석은 물론이고 각종 자원까지 중국이 통제하려는 움직임을 보이자 전 세계, 특히 한국은 큰 타격을 입게 될 수밖에 없는데요. 차세대 미래 먹거리로 전기차를 생산 중인 주요 대기업에게는 날벼락 같은 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를 내다본 한국 기업은 탈중국을 선언하며 중국에 의지하는 것이 아닌 다른 국가의 자원을 수입하는 데 힘을 쏟고 있는데요. 칠레나 미국 등 히토류 광산을 보유한 기업들과 제휴를 하는가 하면 다른 국가와 공조해 기술 교류를 진행, 전기차 사업에서 중국에게 밀리지 않게 대비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문제는 그렇다고 해서 쉽게 중국 의존도를 낮출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는 것인데요. 중국 의존도를 쉽게 낮출 수 없기에 과도기 상황에서는 중국에게 아쉬운 소리를 들으면서도 자원을 수입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이런 중국의 모습을 본 다른 국가들 역시 중국에서 자원을 관리하는 것처럼 자국 역시 자원을 관리해야 한다고 생각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중국의 사례를 가장 먼저 벤치마킹하고 나선 곳이 바로 인도네시아였습니다. 인도네시아 역시 잘하면 중국과 비슷하게 자원의 이점을 무기로 사용하고 다른 국가를 향해 감지를 할 수 있겠다고 생각하게 된 것인데요. 인도네시아는 현대 첨단 산업을 위한 여러 주요 희귀 광물을 보유하고 있는 국가입니다. 현재 전기차와 함께 수요가 폭증하고 있는 니켈의 세계 최대 매장량 보유국이자 주요 수출 국가인데요.
전 세계 니켈 생산량의 35%를 인도네시아가 차지하고 있을 정도이죠. 니켈뿐만 아니라 보크사이트, 코발트 등 다른 광물들 역시 인도네시아에 매장되어 있어 많은 국가들이 인도네시아와의 협력을 바라고 있죠. 특히 중국과의 협력을 차단하고 압박을 가하고 있는 미국이 인도네시아에 대한 제한은 두지 않고 있기에 중국을 대신할 국가로 인도네시아가 부상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인도네시아 역시 이 점을 잘 알고 있기에 중국과 비슷한 짓을 저지르고 나섰습니다. 바로 천연자원 동제를 동해 인위적으로 가격 조정을 하기 시작한 것이죠. 가장 대표적인 행동이 천연자원 수출 금지입니다. 천연자원, 특히 광물 자원이 미래에 엄청나게 중요하다는 것을 이유로 인도네시아는 원자재 수출을 금지하기에 이릅니다. 자국 산업 보호라는 명목으로 해외 수출기를 막고 가격을 올리려는 것이죠. 석탄과 니켈 수출을 금지해 전 세계적인 쇼크를 불러일으켰던 것처럼 이번에는 보크사이트를 다가오는 6월부터 수출 금지하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보크사이트, 구리, 주석 수출 금지에 대해 어디까지나 인도네시아 산업 육성이라는 이유를 들었습니다. 작년 탄소 기반 에너지 파동이 일어났을 때 인도네시아는 석탄 수출을 금지하는 결정을 내려 에너지 대란을 촉발한 적이 있습니다. 인도네시아에서 석탄을 다량 수입하던 일본은 대사가 직접 대통령을 접견, 석탄 금지 명령을 해제해 달라 요청할 정도였죠. 이번 보크사이트 금지는 석탄보다 더 치명적인 상황입니다. 전기차와 항공기의 주요 재료로 사용되는 알루미늄의 원료가 바로 보크사이트이기 때문인데요. 알루미늄 생산에 있어 보크사이트가 지속적으로 필요하기 때문에 만약 인도네시아가 보크사이트 수출을 금지할 경우 전 세계 보크사이트 가격 상승은 피할 수 없는 일입니다. 당연히 알루미늄 기반 기술을 이용해 전기차 사업을 이끌어가고 있던 한국 기업들은 원자재 쇼크를 겪을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전기차의 경우 전기차 배터리가 핵심입니다. 배터리가 빨리 닳지 않고 장시간 움직일 수 있을수록 전기차 시장에서 경쟁력이 생긴다고 할 수 있는데요. 리튬이온 배터리의 사용 시간을 결정짓는 것 중 하나가 바로 무게입니다. 차체의 무게가 무거울수록 전기차를 움직이기 위한 에너지가 많이 필요하고 이에 따라 차체가 가벼우면 가벼울수록 오래 운전이 가능하기에 전기차 업체에서는 가벼우면서 튼튼한 재료에 대한 고민을 하고 있죠. 기존에 쓰던 재료 대신 전기차 주요 재료로 사용할 만한 재료로 최근 알루미늄이 활발하게 연구되고 있습니다. 알루미늄은 기존 철강보다 20터부터 30%나 가벼우면서도 튼튼하기에 차세대 전기차의 주요 재료로 주목받고 있는데요. 전기차를 연구하는 현대차도 이 점을 잘 알고 있기에 알루미늄 확보에 열을 올리고 있었습니다. 인도네시아 광물 기업인 아다로미네탈과 손을 잡으며 미리 알루미늄 공급처를 확보했는데요. 이를 본 인도네시아 정부에서 한국을 압박할 수 있는 카드라고 생각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크사이트 수출 금지 명령을 내리면서 자원 압박에 나섰습니다. 가뜩이나 원자재에 대한 고민을 하고 있던 한국 기업 입장에서 인도네시아의 태클은 참기 어려운 일이라 할 수 있는데요. 그런데 막상 뚜껑을 열어보니 인도네시아의 금지 명령에 대해 한국 기업들은 태연한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오히려 보크사이트 금지 명령에 대해 미리 예상이라도 한 듯 아무렇지 않은 모습을 보였죠. 인도네시아 정부의 예상과 다르게 한국 기업들이 태연한 이유는 바로 보크사이트를 이용해 알루미늄을 생산하는 것보다 알루미늄 재활용을 동해 필요한 알루미늄을 생산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 기존 알루미늄만 재활용하는 걸로 충분하다는 의미인데요. 이런 일이 가능한 것은 바로 한국에 위치한 노벨리스라는 기업 덕분입니다. 세계 최대 알루미늄 압연 및 가공업체인 노벨리스는 한국에 거점을 두고 알루미늄 재활용 사업을 벌이고 있는데요. 재활용 원료 사용률이 57%에 달할 정도로 효율적인 자원 활용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알루미늄 재활용은 스크랩과 폐알루미늄 음료 캔을 이용해 새 알루미늄 제품을 만드는 것인데요. 알루미늄은 재활용해도 가치나 품질이 저하되지 않는 특성을 지녀 이론적으로 무한대로 반복해 재활용이 가능한 금속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재활용만 잘해도 보크사이트를 수입하기 위해 인도네시아를 비롯한 다른 국가들에 매달릴 필요가 없어지는 것입니다. 현재 전기차 분야에서 가장 앞서 나가고 있는 현대차 역시 노벨리스와 제휴를 맺고 협력하고 있는데요. 2008년부터 노벨리스는 제네시스 모델부터 전기차 모델인 코나 EV, KONA EV와 친환경 하이브리드 모델인 아이오닉, IONIQ까지 다양한 차종의 알루미늄 소재를 공급해오고 있습니다. 안정적인 알루미늄 공급처를 확보해 두었기 때문에 인도네시아의 보크사이트 금지 조치에도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던 것이죠. 차세대 전기차 사업에도 노벨리스는 알루미늄 공급을 약속했고
현대차는 노벨리스의 공급량으로도 충분히 수요를 커버할 수 있다고 판단한 것이죠. 무엇보다 인도네시아에서 생산하는 보크사이트를 사용하지 않아도 호주나 중국에서 보크사이트를 수입할 수 있다는 것 역시 중요한데요. 대체품을 수입할 곳이 인도네시아 한 곳이었다면 한국 입장에서는 큰 타격을 입을 수 있지만 호주와 중국 등 다른 곳에서 생산되는 보크사이트를 사용해서 가공하면 된다는 점에서 한국은 큰 피해를 입을 이유가 없습니다. 게다가 최근 알루미늄 생산에 있어 두각을 드러내고 있는 인도가 한국으로의 수출을 늘리고 있어 인도네시아에서 보크사이트를 수입할 필요 없이 인도로부터 알루미늄을 직접 수입하면 되기에 인도네시아의 제재는 힘을 발휘하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외부적인 요인 역시 인도네시아에게 호의적이지 않습니다. 지난 니켈 파동과 석유 파동에서 인도네시아의 갑작스러운 수출 제한을 두고 WTO는 여러 차례 경고를 준 바 있는데요. 이번에 보크사이트 수출 금지까지 저지르자 더는 참지 않은 것입니다. WTO는 원자재 접근에 대해 인도네시아가 부당한 접근 제한을 두고 있다며 국제 수출 협정을 위반했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WTO의 판단에 인도네시아 정부는 반발하면서 차별이라고 주장하며 항소를 제기했지만 인도네시아 정부로서도 딱히 반박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WTO의 제재가 본격화되면 인도네시아의 수출 금지 조치는 빠르게 해소될 가능성이 높죠. 중국처럼 자원을 무기로 삼아 압박하며 한국에 대해 강력한 영향력을 행사하려 했었던 인도네시아. 그러나 중국과는 다르게 인도네시아의 자원 무기화 전략은 별다른 효과를 내지 못하고 오히려 인도네시아의 악재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이미 인도네시아는 KF-21 분담금 문제로 인해 오랜 기간 한국과 좋지 않은 인연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최근 폴란드의 KF-21 사업 참여 소식에 자극을 받은 건지 일부 분담금을 지불하고 KF-21 참여 의사를 보이고 있는데요. 확실하게 갚는 것도 아니고 찔끔찔끔 일부분만 갚으면서 추한 행동을 보이고 있습니다. 게다가 그 와중에 한국의 자국 조종사를 파견, 기술력만 쏙 빼내려는 모습을 보이며 합의 이행에 대해 불성실한 태도를 보이고 있죠. 이런 가운데 전투기의 주 원재료인 알루미늄으로도 한국을 압박하려 나섰으니 한국이 더 이상 인도네시아를 참고 봐줄 이유도 없어졌습니다. 자원을 무기로 한국을 위협하려고 한 인도네시아가 다시는 한국을 향해 이런 행동을 저지르지 못하도록 이번 기회에 본때를 보여줄 수 있기를 기원해 보겠습니다. 최근 폴란드가 한국형 전투기 KF-21 사업에 인도네시아 대신 미납금 8천억 원을 대신 지불하고 지분을 인수하는 식으로 참여하겠다는 의사를 밝히자 인니에선 있을 수 없는 일라는 반응이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실제로 인니 언론들은 폴란드가 KF-21 공동개발 참여 의사를 밝힌 것과 관련해 인니는 KF-21 사업에 최선을 다해 참여하고 있다면서 분담금을 내기 위해 고군분투하고 있지만 한국이 폴란드를 공동개발국으로 선택해 다른 나라와 손을 잡고 있다고 보도했는데요. 인니 매체는 한국이 폴란드를 끌어들이는 건 자유지만 인니가 갖고 있는 공동개발권을 함부로 빼앗아선 안 된다며 인니 조종사들이 KF-21을 타길 기다리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인니는 한국에 분담금을 계속 보내고 있다며 KF-21 사업을 포기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못 박았습니다. 그런데 인니 언론들은 현재 미납된 분담금에 대해서는 자세한 액수를 밝히지 않으면서 오로지 한국에게만 탓을 돌리며 눈속임을 했는데요. 그런데 이번에 인니에서 또 하나의 뒤통수가 나와 이제는 정말 인니를 봐줘선 안 된다는 반응이 쏟아지고 있다는데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KF-21 공동개발 사업을 포기하지 않겠다고 고집부리고 있는 인니가 최근 또 다른 한국과의 협력 사업인 잠수함 사업을 폐기하고 다른 나라에서 잠수함 도입을 추진하겠다는 소식이 전해져 충격이 더해지고 있습니다. KF-21 사업과 마찬가지로 수년간 끌어왔던 잠수함 사업에서 마침내 인니가 뒤통수를 제대로 치며 완전히 선을 넘어버린 겁니다. 앞서 2019년 대우조선해양과 인니는 1400T급 잠수함인 장보고함을 인니 측의 요구에 맞게 개량해 만든 DSME 1400 잠수함 계약을 체결했었는데요. 그마저도 계약 체결 이후 3년 넘게 표류 중이었는데 올해 초 1400T급 잠수함 3척을 건조하는 2차 사업을 추진하면서 사업에 숨통이 트이는 듯 했습니다. 하지만 인니는 2차 사업에 필요한 계약금을 납부하지 않았고 또 다시 답보 상태로 빠졌는데 이번에 우리와 맺은 잠수함 2차 사업을 해지하고 프랑스산으로 대체하겠다는 충격적인 소식이 전해진 겁니다. 군사 매체 제임스보드에 따르면 최근 인니 국방부가 잠수함 구매를 위해 21억 6천만 달러, 우리 돈 2조 8천억 원 규모의 차관을 승인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는 대형 재래식 잠수함 3척을 도입하고도 남는 큰 돈이라 사실상 대우조선해양의 DSM이 1400, 2차 사업은 물 건너간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또 외신에 따르면 인리 국방부가 프랑스와 독일과 접촉하면서 잠수함 도입을 저울질하고 있으며 이 가운데 고성능 잠수함을 보유한 프랑스와 적극적으로 협상을 타진하고 있다는 소식이 들려왔는데요. 앞서 DSM이 1400 잠수함은 인리 PT-8 조선소와 공동으로 건조 후 2026년 상반기까지 인리 해군 측에 인도한다는 구체적인 계획이 나온 상태였지만 일방적으로 인리가 뒤통수를 치고 만 겁니다. 이로써 아무런 문제 없는 한국산 잠수함의 성능과 운용 비용을 괜히 트집 잡던 인리의 행태가 그냥 있었던 건 아니었다는 사실이 드러나게 됐습니다. 더구나 올해 쓸 수 있는 가용 예산이 없어 안타깝게도 KF-21 미납금을 미뤄야 한다던 인리에게 또다시 막대한 돈이 생기게 된 것으로 이쯤 되면 인리와 맺은 방산협력을 모두 끊어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앞서 KF-21 미납금을 안 내던 인리는 프랑스 라팔 전투기를 갑자기 구입하는 등 비싼 전투기를 사들이기도 했는데요. 인리 국방부는 올해 2월 10조 원 규모의 채권을 발행해 즉 빚을 내서 프랑스의 신형 라팔 전투기 42대를 구입하기로 결정했다는 소식을 전해왔습니다. 외신에 따르면 일단 2026년에 신형 라팔 전투기 6대가 먼저 들어오기로 했는데 벌써부터 인리에선 라팔 전투기 조종사를 양성 중입니다. 심지어 여기에 더해 미국의 F-15도 도입을 추진하고 있는 중으로 인리 공군 관계자들이 미 국방부를 방문하는 등 사실상 확정 단계나 다름없는 상황입니다. 이런 가운데 폴란드가 인리가 미루고 있는 분담금을 대신 내고 KF-21 공동개발에 뛰어들겠다고 한 상황에서도 자신들의 권리만 찾고 여전히 돈은 내지 않는 인리의 뻔뻔하고 이중적인 모습에 기가 찰 따름인데요. 그런데 사실 KF-21 사업과 마찬가지로 잠수함 사업에서도 인리를 대체할 국가들이 많기에 우리로서는 아쉬운 상황은 아닙니다. 실제로 방산업계에 따르면 최근 캐나다 군 당국자들이 최근 대우조선해양을 비롯해 HD 현대 해군 잠수함 사령부에서 대한민국의 특수선 건조와 창정비 역량을 확인했습니다. 현재 캐나다는 빅토리아급 디젤 전기 추진 잠수함 대체 등 해군력 강화를 위한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는데 3,000톤 이상급 잠수함을 8터부터 12척 도입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방산업계에서는 이번 캐나다의 잠수함 도입 사업 규모만 25조 원, 후속 사업을 포함하면 최대 80조 원이 될 것으로 보고 있는데요. 캐나다 해군의 요구사항을 충족시킬 수 있는 잠수함은 한국의 도산한창 5급과 일본 모델로 일본 잠수함과 경쟁할 가능성이 큰데 여러모로 우리가 다 이긴 싸움입니다. 도산한창 5급 잠수함의 경우 이미 우리 해군이 운용하고 있어 성능이 입증됐으며 SLBM을 발사할 수 있는 데다 수직 발사관을 탑재한 세계 유일의 모델이라는 강점을 지닙니다. 또 캐나다 측에서도 한국이 필리핀 해군의 호세리자람을 인도하고 함정 전투체계를 공급하는 등 글로벌 시장에서 브랜드 파워를 끌어올리고 있다는 점을 매력적으로 보고 있다고 합니다. 전투함 수출 경험이 전혀 없는 일본과 비교하면 그야말로 절대적 우위라고 할 수 있습니다. 특히나 이번 프로젝트에 관련된 웨인 에어 국방참모총장의 경우 놀랍게도 과거 한국에서 근무한 경험이 있어 우리에게 힘을 실어줄 것으로 보이는데요. 웨인 에어는 미군 출신이 아닌 유엔사 부사령관으로 한국에서 일한 최초의 인사로 한미동맹 친선협회로부터 예영수라는 이름을 받았고 경기도 평택시도 그에게 명예시민 자격을 부여하는 등 한국과 남다른 인연이 있습니다. 에어 대장이 잠수함 도입 사업에 강력한 드라이브를 걸고 있는 만큼 결과를 기대해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에 더해 한국은 사실 캐나다까지 멀리 안 가더라도 동남아에서도 한국산 방산에 미쳐있는 국가가 있기에 걱정할 필요가 없는데요. 그리고 실제로 최근 필리핀이 2400T급 연안경비함 6척에 하나시스템이 자체 개발한 국산 함정 전투체계 CMS를 장착하기로 한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수출 계약 규모는 2,950만 달러, 우리 돈으로 390억 원으로 현대중공업에서 건조하는 2,400톤급의 필리핀 연안 경비함 6척에 우리 기술이 또다시 장착되는 겁니다. CMS는 함정의 두뇌 역할을 하는 핵심 시스템으로 다양한 센서 무장 통신체계를 통합해 전장 상황을 종합적으로 판단함으로써 최적의 임무 수행을 가능하게 하는 함정의 핵심 무기체계입니다. 필리핀의 경우 남중국해 영유권 분쟁과 서태평양 군사적 긴장감이 고조되면서 이에 대응하기 위해 해군력 증강에 집중하고 있는데 한국이 필리핀 함정 전투체계를 거의 독점하다시피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번에 하나시스템은 전술 정보를 실시간으로 공유하는 디지털 표준 통신체계인
전술 데이터 링크도 함께 수출하기로 했는데 필리핀과 이번에 맺은 계약 규모만 총 460억 원에 달합니다. 이로써 하나 시스템은 총 13척의 필리핀 함정에 CMS를 공급하게 됐는데요. 작년에 필리핀 초계함 2척의 국산 전투체계를 수출한 데 이어 2017년 수주한 2600T급 필리핀 호위함 2척의 전투체계 사업과 2019년 3척의 성능 개량 사업에 이어 필리핀 해군에만 4번째 수출을 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필리핀 해군의 현대화 계획이 앞으로도 예정돼 있는 만큼 잠수함 고속정 대형 상륙함 등 신형 함정 도입 사업에서도 한국에게 또 다른 기회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전투함의 두뇌이자 신경망인 한국의 전투체계 기술이 그만큼 경쟁력이 있기 때문인데 전투체계야말로 고도의 기술로 꼽히는 전략기술이기에 다른 나라에서 쉽게 만들지 못할 뿐더러 한국 말곤 신뢰할 기술이 없는 상황이기 때문입니다. 그 외에도 대한민국은 해군의 전투력을 상승시킬 사업 진행하면서 기술 고도화를 이뤄내고 있는데요. 실제로 다음 달 7일 예정된 해양방위산업 전시회 마덱스가 다가오면서 현재 개발 중인 최신 국산 무기체계들의 정보가 조금씩 공개되고 있는데 차세대 전투함 KDDX 위 성능이 깜짝 놀랄 정도입니다. 방사청에 따르면 차세대 함정 KDDX는 CIWS2 근접 방어 시스템이 2기로 함수에 추가로 설치되고 헬기를 수납하는 데 쓰이는 셔터문이 2개로 나뉜 게 공개되는 등 최신 디자인이 공개되며 기술적 발전을 보여줬습니다. 이뿐 아니라 최근 방사청은 6,700억 원을 투입해 해군과 범상어 2차 사업을 추진하기로 하는 등 해군 전투력 상승을 위한 핵심 병기를 추가로 내놓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는데요. 해군 및 범상어 모두 작년 1차 양산을 통해 품질 인증 사격 시험과 야전 운용 시험을 성공적으로 마치고 전력화를 마무리했지만 2차 양산을 통해 공격 능력을 더 상승시키겠다는 겁니다. 방사청에 따르면 해군은 해군 호위함, 구축함 등의 함정에 범상어는 해군 잠수함 장보고 2, 장보고 2에 탑재할 예정으로 이에 따라 근접 방어 능력과 원거리 공격 능력이 크게 향상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렇듯 대한민국 해군 기술력이 고도화되고 있는 만큼 이번에도 땅을 치고 인니가 후회할 한국의 가능성이 손을 잡지 높아 않은 보이는데요. 단호한 이제는 태도를 정말 보여야 인니화에 할 때인 방산협력에도 싶습니다. 작년에 대규모 수출을 달성한 한국 방산업체들의 수주 잔고가 올해 실적에 본격적으로 반영되면서 한바구음을 짓고 있습니다. 한화에어로스페이스, KAI, 현대로템, LIG 넥스원 등 방산업체들의 이익률이 가파른 성장세를 기록한 건데 특히나 이들은 올해 남은 기간에도 높은 수익을 낼 것으로 보여 분위기를 한껏 끌어올리고 있는데요. 여러 방산업체들 중에 수주 잔고가 가장 많은 한국항공우주산업 KAI는 쫄란드로의 FA50 공급이 본격적으로 이뤄지는 하반기부터 실적이 급성장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렇듯 실제로 KAI에서 자주 언급했던 FA50 비롯해 국산 항공기 1000대를 수출하겠다는 목표가 현실로 성금 다가오고 있는 중입니다. 그런데 최근 FA50에 적용 가능한 국산 AESA 레이더가 나오면서 엄청난 화제가 됐는데 여기에다 추가로 국산 공대공 미사일 개발 정황도 나오면서 모두를 경악하게 만들었는데요. 이렇게 되면 한국 전투기들의 수출이 대폭발한 것으로 보이는데 이번에 한국이 공개한 비장의 무기가 어떤 건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국산 초음속 전투기 KF-21이 위풍당당하게 대한민국 영공을 날아오르기까지 그간 얼마나 수많은 과정을 거쳤는지 KF-21 비행 스토리 영상을 통해 방금 확인하셨는데요. 이렇게 순조름다 못해 조기 양산을 결정할 정도로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KF-21 사업은 전투기를 처음 만든 나라라고 믿기지 않을 정도로 전투기 생산 능력이 세계 최고 수준에 이릅니다. 그러니 폴란드가 KF-21 사업 참여에 적극적으로 구애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실제로 최근 폴란드는 인도네시아가 연체하고 있는 8천억 원에 달하는 KF-21 개발 분담금을 대신 내겠다며 KF-21 개발에 참여하고 싶다고 공식적으로 우리에게 요청해왔습니다. 그런데 앞서 KF-21은 국내에서 최초로 개발한 국산 AESA 레이더를 달고서도 첫 시연 비행에 성공했었는데요. 지난 3월 경남 사천 비행장에서 있었던 AESA 레이더를 탑재한 KF-21 CJ 3호기의 시연 비행은 84분 동안 진행됐는데 요구 성능과 개발 목표를 모두 충족하며 성공적으로 마침표를 찍었습니다. 최신형 전투기에 탑재되는 AESA 레이더는 직접 회로가 적용된 반도체 송 수신 모듈을 활용해 신호의 진폭을 조정하는 방식으로 표적을 탐지하기에 전투기의 눈, 전투기의 두뇌로 불립니다. 당초 한국은 미국으로부터 F-35A,
도입하면서 절충교역으로 AESA 레이더 기술을 이전받으려 했지만 미국의 거부로 무산됐고, 이로 인해 한국형 전투기 사업 자체가 차질을 빚을 거란 비관적 전망까지 나왔는데요. 하지만 국내 자체 개발을 결정한 뒤 대한민국은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를 개발한 데 이어 KF-21 시제기의 탑재에 시험평가까지 진행하는 단계까지 올라오는 등 정말 있을 수 없는 일을 만들어냈습니다. 방사청에 따르면 이번에 개발된 국산 AESA 레이더는 공대공 모드 25개 시험 항목에 대해 총 18회 비행시험을 수행한 결과 요구 성능과 개발 목표를 모두 충족하면서 만족스러운 결과를 얻었습니다. 이에 따라 방사청은 2026년 2월까지 90회의 비행시험을 통해 작전 운용 성능의 충족성, 군 운용 적합성, 전력화 지원 요소 실용성 등 충족 여부를 최종적으로 확인한다는 계획입니다. 그리고 이제 국산 AESA 레이더 개발로 국산화 비율을 더 높여 한국산 전투기 수수를 확대하는 일만 남았는데요. 실제로 이달 2일 LIG 넥스원은 2023 공군 민군협력 전시회에 참가해 FA-50A사 레이더 시제품을 선보이며 KF-21에 이어 FA-50에도 국산 AESA 레이더가 장착될 거란 걸 보여줬습니다. 이번에 LIG 넥스원이 공개한 FA-50A사 레이더는 국내 최초로 공랭식을 적용한 전투기용 AESA 레이더로 공지해 목표에 대응하는 다수의 운용 모드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AESA 레이더는 차세대 전투기에선 필수로 탑재되는 핵심 센서로 일반적으로 AESA 레이더를 장착한 전투기는 MSA 레이더를 적용한 전투기보다 3터부터 4배의 전투력을 보유한다고 합니다. 하지만 전투기용 AESA 레이더는 미국 등 소수의 해외 선진 방산업체만 독점하면서 세계 시장을 대부분 점유하는 등 진입장벽이 높은 걸로 유명한데 한국이 불가능한 일을 만들어낸 겁니다. 이런 이유로 KF-21에 이어 FA-50에도 국산 AESA 레이더가 장착된다면 우리 군의 전력 증강은 물론 한국 방산의 수출 경쟁력이 지금보다 더 넘사벽 수준으로 뛰어올라 한국산 전투기의 몸값이 천정부지로 치솟을 것으로 보입니다. 방사청에 따르면 현재 FA-50A사 레이더의 개발 완료라는 최종 목표를 위해서는 지상 통합시험 및 테스트 항공기 FA-50 탑재 비행시험 등의 검증이 남아있다고 합니다. 현재 방산 전문가들은 KF-21과 마찬가지로 FA-52 국산 AESA 레이더 장착과 관련해 일련의 과정들이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며 등합이 어렵지 않다고 입을 모았는데요. 실제로 KAI 고정익체계팀 곽재진 수석연구원은 이미 KF-21에 국산 AESA 레이더가 장착됐기 때문에 FA-50에 국산 AESA 레이더를 장착하는 데 기술적인 어려움이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는 다만 항공기에 AESA 레이더와 같은 주요 장비를 장착하려면 단순하게 붙이는 것 이상으로 개발 일정이나 비용 등 많은 고려 사항이 있다며 당장 FA-50 수출기에 국산 AESA 레이더가 적용되진 않겠지만 업그레이드 계획이 있다면 기술적으로는 언제든지 장착이 가능한 상황이라고 전했습니다. 그리고 해당 소식을 들은 네티즌들은 국산 AESA 레이더 개발을 축하합니다. 타겟팅 포드와 AESA 레이더 장착이면 FA-50은 넘사벽 전투기다. 정말 자랑스럽다. 진정한 한국판 로키드 마틴이다. 말레이시아 방산전에 KAI와 LIG 넥스원이 함께 간다고 하던데 아무래도 AESA 레이더를 완성한 것 같다. LIG 넥스원도 무시무시하다, 그냥 조용히 만들고 파는 회사 같다, 호재가 넘쳐난다 등의 반응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군사 전문가 역시 앞으로 남은 테스트들도 지금까지 그래왔던 것처럼 FA-50의 진정한 국산화 달성을 이뤄낼 것이라고 입을 모았는데요. F-16을 비롯해 기존의 4세대 전투기들이 AESA 레이더로 바꾸고 업그레이드하거나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만큼 F-16 축소판이라고 할 수 있는 FA-50 또한 기계식 레이더에서 AESA 레이더를 탑재하는 게 순리라는 겁니다. 때문에 향후 우리 공군에 배치될 FA-50 60대도 이번에 LIG 넥스원에서 만든 국산 AESA 레이더가 탑재될 가능성이 있다고 내다봤습니다. 여기에 더해 현재 방산업계에서는 FA-50의 말레이시아 수술권부터 AESA 레이더를 넣을 수 있지 않을까 조심스레 전망하고 있다는데요. 현재는 보안상 자세한 사항을 언급하지 못하겠지만 오는 10월 열리는 아덱스의 구체적인 계획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는 게 방산 전문가들의 예상입니다. 기존 FA-50에는 이스라엘제 기계식 레이더가 탑재돼 우리가 손 쓸 수 있는 부분이 제한적이었지만 우리가 개발한 AESA 레이더가 탑재되면 성능 확보는 물론 전투력이 향상될 가능성이 매우 높아 보입니다. 이에 대해 네티즌들은
잘 개발돼 FA50에 달렸으면 좋겠다. LIG가 개발한 AESA 레이더가 상용화되는 시점이면 국산 미사일도 개발될 거라 예상한다. FA50에 AESA 레이더를 달면 F-16에 버금가는 성능이 나올 것 같다. 그 어렵다는 AESA 레이더 개발을 성공했다니 큰 박수를 보내야 한다. 모든 무기는 국산화시켜야 된다. 국방은 그 누구도 믿어서는 안 된다. 전투기 핵심 기술을 보유하고 있어야 미국의 갑질로부터 독립할 수 있다. 등의 반응을 보였습니다. 게다가 AESA 레이더 국산화와 더불어 현재 전투기에 탑재되고 있는 다른 국가의 무장을 대체할 무기 개발이 시급한 상황인데요. 결국 레이더 플러스 소프트웨어 플러스 무장 모두 있어야 우리나라에서도 성능을 100% 발휘해 제대로 쓸 수 있고 더군다나 해외에 판매할 때도 아무런 걸림돌이 없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이렇게 되면 다른 국가 전투체계 사용으로 인해 수출이 막힐 가능성을 원천적으로 차단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며 이런 이유로 최근 국내에서도 독자적인 무장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상 한국도 천궁, 해군 미사일 사업을 통해 세계적인 수준의 미사일 개발력이 이미 확보돼 있는 상태인데요. 실제로 현재 FA50 폴란드 수출형에는 팬텀 스트라이크 AESA 레이더, AIM-9X 사이드와인더 플러스 AIM-120 암람이 적용돼 이를 위한 동합 작업이 조만간 시작될 계획이 전해지기도 했습니다. 또 KF-21에도 2028년까지 천룡 공대지 미사일이 등합될 계획으로 여기에 더해 한국형 공대공 미사일 개발 사업도 조만간 시작될 거란 소식도 전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실제로 현재 5세대급 단거리 공대공 미사일에 적용할 수 있는 한국형 램제트 미사일 등 다양한 신기술도 개발되고 있는 중이라 추후 한국형 모델은 5.5세대급이 될 거란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LIG 넥스원도 2017년 아덱스 전시회 때 공대공 유도탄용 IIR 유도장치 시제품을 공개하는 등 국산 미사일 기술을 공개한 적이 있었습니다. AESA 레이더 개발에 이어 한국형 공대공 개발까지 진행되면 앞서 말씀드렸던 우려 사항들을 모두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일단 단거리에서 사이드와인더를 따라잡고 최대한 빨리 암급도 개발을 해야 우리 전투기들의 수출이 쉬워질 듯 보입니다. 한국산 전투기가 완전한 국산화라는 원대한 꿈의 목표로 향해 가고 있는데요. 한국 방산의 또 다른 효자 품목으로 국산 전투기가 이름을 드높일 준비가 된 것으로 보입니다.